지난 2007년 5월 충남 보령에 살던 10대 소녀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친언니가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10살과 8살이던 동생들이 쿵 소리가 났다며 범인으로 지목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였던 언니 역시 말다툼 끝에 동생을 밀쳐서 결국 숨지게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피해자는 20일 만에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알고 보니 언니에게 살해당한 게 아니라 이웃 남성에게 납치돼 갇혀 있다가 겨우 도망쳤던 겁니다. 범인으로 몰렸던 언니는 동생들에게 피해가 갈까 자백할 수밖에 없었다고 뒤늦게 밝혔습니다. 같은 해엔 경기 수원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10대 소녀가 폭행당해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출 청소년과 지체장애인들이 자백을 해서 유죄 판결까지 받았지만 이 역시도 허위 자백으로 드러나 재심을 거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외부와 단절된 상황, 며칠씩 반복되는 당신이 범인이 아니냐는 추궁. 결백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혹시 혐의를 인정한다면 나중에라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까 하는 자포자기 심정이 더해져 허위 자백이 나왔던 겁니다.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선 가장 확실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증거, 허위 자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 진짜 이것도 정말 뭐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언니가 제가 동생을 죽였어요 라고 자백을 했는데 그 동생이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언니의 자백은 물론 다른 동생들도 언니가 죽인 거 맞아요 이렇게 자백을 했었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이 당시에 이제 언니가 동생을 부모님들이 있는 밭에 나가보라 저녁 시간에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 전에 좀 다툼은 있었다고 해요. 이 자매들끼리 싸웠다가 이제 언니가 동생을 보냈는데 그 뒤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제 수사에 들어갔고 탐문을 하던 중에 두 자매가 사이가 좋지 않았다 이런 말들이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더 어린 동생들이 있었는데 경찰이 이 어린 10살, 8살 동생들을 불러서 조사를 했더니 뭐 언니가 좀 어떻게 한 것 같다, 죽인 것 같다 그런 정황을 보여주는 진술들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제 그 언니를 불러서 신문을 했더니 그 언니도 아 그래 내가 죽인 거 맞다 이런 식으로 했던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엄마가 이제 시신을 함께 묻는데 도와줬다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엄마는 끝까지 부인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20여일이 지나서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제 발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또 다른 사건에 이제 살인 범죄가 일어났었는데 그 범인이 이 여동생을 납치를 했었는데 도망을 가면서 이제 여동생을 풀어줘서 가족품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사실 이 언니가 죽였다 자백까지 받았는데도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아니 지금 유튜브 아이디 유주연님이 이런 말씀하시네요. 아이들 마음을 어른들이 알 수가 없겠죠라고 하시는데 뭐 그런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이 언니가 그래도 그렇죠. 범인이 아닌데 그럼 저 아니에요 이렇게 끝까지 우겨야 되는 게 아닌가 싶지 않습니까? 뭐 경찰의 강압행위도 없었다고 하고 교수님 왜 이 언니라는 이 친구는 그렇게 허위 자백을 했던 걸까요? 참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 가족들이 전부 범행을 자백하고 또 범행이 있었다고 막 지목하고 교수님 이런 이 사건이죠. 사건 직접 담당을 하셨었죠?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사실 이제 경찰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시에 좀 당황스럽고 황당했던 것이 아이들이 너무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당일날 사실 언니가 나가서 포도밭에 어머니를 찾으러 간 것이 아니고 큰 언니하고 싸우다가 집에서 쿵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정말 숨을 쉬지 않고 숨져 있었다라는 아주 구체적인 진술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수사의 단서로 활용해서 이 언니를 이제 데려와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자기가 이런 사건에 내가 이제 화가 나서 밀었는데 넘어져서 사망을 했다라고 이제 자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허위 자백을 하는 심리는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상 심리에 의한 결과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중형이 예상됨에도 어떻게 그렇게 쉽게 허위 자백을 하느냐 하겠지만 본인이 겪는 어떤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수사의 압박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경찰 입장에서는요, 이 사건의 그 아이들의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 그 임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이제 가족이라든지 다른 친인척들이 같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진술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전혀 특히나 아동들이기 때문에 말도 좀 이렇게 편안하게 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투입됐었는데 결국은 가서 보니까 그 진술의 내용에 구체적인 행위들이 좀 연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 잠깐 말씀드리면 이 허위 자백을 한 결론은 일단은 체포되어 왔고요. 활동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까지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동생들이 전부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진술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아무리 사실이 아닌 것을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정황들은 결국은 나중에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거야라고 하는 기대로 이어지면서 현재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허위 자백을 하는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살아 돌아온 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시신이 계속해서 발견되지 않았고 또 소녀의 자백, 또 동생들의 진술, 유죄 판결을 받았을 수도 있는 겁니까, 이게? 일단은 자백만 가지고는 유죄 판단을 하지 못한다고 아예 돼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이제 쉽게 말해서 너 죄를 네가 알렸다. 그래서 막 고문하고 그래서 원님이 막 자백 받아내고 예. 그래서 죄다 뒤집어씌고 그랬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근대 형법에서는 자백만을 가지고 유죄 판결하게 되면 수사기관에서도 많은 유혹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백 말고 플러스 알파가 있지 않으면 유죄 판단할 수 없다라고 자백의 보강 법칙이라는 그 원칙이 있는데 이 사건은 좀 문제가 뭐냐면 어쨌건 동생 2명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상황을 진술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지금 10대 소녀의 자백 거기에다 두 동생의 진술이 또 다른 보강 증거가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만약에 저는 뭐 이게 기소가 되려면 또 사체가 발견되거나 뭐 그런 상황까지 갔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론적으로 그냥 수사기관에서 이 정도면 괜찮아. 구체적이네. 시신은 어떻게든 찾겠지 하고 기소를 했다면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이었죠. 아이고야, 이거 참 큰일 날 뻔했네요. 아니 근데 교수님, 그 동생들, 이 언니의 동생들 10살짜리, 8살짜리인데 얘네들이 증언을 했단 말이죠. 언니가 죽인 거 맞다. 근데 이 아이들의 그 증언의 그 증거 능력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방금 이제 우리 백 변호사님 이야기가 하셨듯이 뭐 증거 능력이 있다 없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 진술이 사건의 어떤 단서가 되는 거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중점적인 단서가 됐습니다. 이제 단순히 실종 사건으로만 수사가 되는 것이 이 진술을 통해서 실제 가족 내에서 어떤 문제가 벌어졌다라고 하는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는데요. 지금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제가 자연스러운 이런 진술들, 그다음에 자백을 또 보강할 수 있는 진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팀에서 이 도움 요청을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일단 시신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네. 투입 요청이 됐었습니다. 근데 자백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시신만 찾으러 간다 그러면 이것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번복을 하게 되니까 이 부분이 이제 수사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웠던 그런 사건입니다. 유튜브 아이디 가라코로나님이 이 상황을 보면서 그 실제 납치범은 얼마나 쾌재를 불렀었겠냐 지금 이런 말씀도 하시네요. 자, 공 기자, 그리고 이 수원에서 노숙 생활을 하다가 숨진 10대 소년 사건, 처음에는 범인으로 몰려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것도 결국 허위. 예, 맞습니다. 2007년 5월에 한 10대 소녀가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었습니다. 당시 이 소녀의 신원이 빨리 파악되지가 않아서 노숙소녀 살인 사건 이렇게 불리기도 했었었는데요. 그 당시에 경찰이 인근에서 노숙을 하던 노숙자 2명과 가출 청소년 5명을 이제 범인으로 지목해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7명 모두 1심 재판에서는 벌금형부터 징역 7년까지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재심을 거치고 결국 15번의 재판 끝에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CCTV도 없었고요. 어떠한 물증도 없었는데 이들이 본인이 죽였다라고 하는 이 자백의 신뢰성이 없다고 본 겁니다. 결국 이 7명은 따로 조사를 받으면서 네가 자백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위험해진다. 혹은 저 사람이 너가 범인이라고 자백했다. 이런 회유와 짜맞추기 수사에 의해서 더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허위 자백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허위 자백을 하는 아닙니다. 이거 먼저 여쭤볼게요. 자, 수사 과정에서 앞서 자백에 대한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당연히 DNA나 이런 진짜 좀 이런 게 훨씬 더 그렇죠.
그런데 그 제가 아까 유혹이라는 표현을 썼죠. 예, 예, 예. 수사기관에서 가장 큰 유혹을 느낀다고 하는 게 자백이 있으면 보강할 증거 한두 개만 있으면 유죄 판단을 쉽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사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건데 생각해 보시면 허위 자백을 통해서 유죄 판결을 받다 나중에 물론 재심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기소가 돼서 유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대표적인 게 최근에 있었던 윤석열 씨 재심 사건도 보시면 될 거고 또 약촌오거리 사건도 그렇고 3대 나라 슈퍼 3인조 강도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 다 자백했어요. 근데 자백이 있으면 나머지 보강 증거만 한두 개만 있으면 유죄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유혹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자백을 좀 강하게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뭐 강압적인 수사 방식은 거의 없습니다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자백을 받아놓으면 쉽게 말해서 수사가 좀 편합니다. 그러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쨌건 이 피의자의 자백을 이끌어내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도 종종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허위 자백이라는 게 말이죠. 뭐 보통 미성년자 혹은 뭐 지적 장애인 이런 분들이 허위 자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그냥 어떤가요? 좀 이 상황이? 일단 모두 그런 경우가 모두가 있는데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던 이 충남 보령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수사를 하면서 뭐 그런 거 아니냐, 이 8살 아이가 허위 자백을 하게 된 케이스가 경찰이 질문하면서 이랬던 거 아니냐? 왜 거짓말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자백이 이루어졌던 건데 그렇지 않은 이 성인인 경우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2006년에 이제 서울의 한 고시원에 불을 낸 혐의로 이제 재판을 받은 50대 남성이 있었는데 자백을 해서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당시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 강도 높게 조사를 받다 보니까 그냥 빨리 이 상황을 탈출하고 싶다, 그러겠죠. 그만 끝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자백을 했지만 결국에는 무죄 판단이 됐고요. 심지어는 이제 한 경찰 간부가 있었습니다. 2001년 사건인데 충북 지역의 한 경찰서장입니다. 상당히 높은 간부인데 뇌물죄로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부하 직원이 내가 서장에게 돈을 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재판에 넘겨지게 된 건데 이게 자신이 재판이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차라리 그냥 자백을 하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1심에서 실형이 나왔다가 자백을 해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이 변호인 도움을 받아서 차라리 처음엔 자백을 해서 집행유예를 받은 다음에 다시 준비를 하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2심에서 이제 집행유예를 받아서 풀려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진술과 이런 거 증거들을 꼼꼼하게 보충을 해서 결국에는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잠깐 더 말씀드리면 예. 본의 아니게 변호사들이 허위 자백을 유도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변호사들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희는 허위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수사기관에서 나온 증거들을 다 보면 이 유죄 판결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자꾸 저희 결백하다고 하시면 이게 무죄를 주장하는 게 유죄가 되는 순간 반성하지 않는다가 붙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 계속 이 정도 증거인데 이렇게 계속 안 왔다고만 하시면 이게 도저히 이거는 제가 보기 승산이 없다. 이거는 자백을 하시는 게 좋다. 저희는 진심으로 드린 말씀인데 그게 조금 전에 이 기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난 진짜 안 했는데 근데 진짜 이거 잘못해서 실형 받겠네 하다가 본의 아니게 허위 자백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겠군요. 자, 그러면은 이 기자, 이 내용 취재하면서 좀 이 허위 자백 이런 거 좀 어떻게 해야 좀 될까요? 일단 미국과 영국 같은 경우에서 이런 범인 오인 부분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졌고 미국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저런 허위 자백을 하는 거에 대한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있고 우리 대법원에서도 2004년 판례를 통해서 비슷한 조건들을 제시했습니다. 이 범인을 지목하게 할 때 이 해야 하다 그런 가이드라인을 했는데요. 일단 범인을 특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수사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확증 편향의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그러겠죠.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가 범인이 아닌데도 결국에는 자백을 하는 이런 상황이 반복할 수도 있고요. 물론 이런 자백을 받는 수사기관을 탓할 수는 없지만 어떤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지키도록 하는 실질적인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으면은 좀 이런 안 좋은 상황까지는 벌어지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